안녕하세요. Jennifer's Magical Book Club입니다. 오늘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찾기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어터스는 우울한 기분으로 혼자 사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다. 그는 일요일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난로가의 독서대 위에 딱딱한 신학 서적을 올려놓고 이웃 교회의 종이 자정을 알릴 때까지 읽은 뒤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밤 그는 식탁 볼을 치우자마자 촛불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지킬 박사의 유언장이라는 서류를 꺼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듯 이마를 찌푸리며 그 내용을 다시 살폈다. 유언장은 어터슨이 쓴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필로 쓴 문서였다. 지금은 이미 작성된 것이라 어터슨이 보관하고 있지만 작성할 당시만 해도 그는 작은 협력조차 거절했다. 유언장에는 의학 박사이며 민법학 박사, 법학 박사, 왕립 학사원 회원인 헨리 지킬이 사망할 경우 그의 전 재산은 그의 친구이며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넘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킬 박사가 3개월 이상 실종 또는 이유 없이 부재하는 경우에도 에드워드 하이드는 지체 없이 헨리 지킬의 후계자가 되며 그는 박사 집의 하인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아무런 부담 내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문서는 어터슨 변호사에게 오래전부터 눈엣가시였다. 그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세상의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면을 존중하는 인간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일은 천박한 것으로 여겼으며 이 문서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게다가 자신이 하이드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한데 이제 갑작스러운 사태의 전개로 그는 그자를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이름 외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그 이름에 여러 가지 가증스러운 성격이 덧붙여지기 시작하자 더욱 불쾌했다. 오래전부터 그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꾸 모습을 바꾸며 손에 잡히지 않던 안개 속에서 갑자기 뚜렷한 악마의 모습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미친 짓인 줄 알았지. 어터스는 그 지긋지긋한 서류를 금고 안에 다시 넣으면서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되는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고 커다란 외투를 걸친 다음 의학의 전당인 카벤트리 광장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그의 친구이자 위대한 박사인 레뇽의 집이 있었다. 그는 거기서 때로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레뇽밖에 없지. 어터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근엄한 집사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어터스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장 현관에서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는 레뇽 박사가 포도주를 놓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몸집이 작지만 활기차고 건강하며 혈색 좋은 흰사이다. 나이에 비해 머리가 빨리 센 편이었지만 항상 쾌활하며 결단력이 좋았다. 그는 어터슨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벌려 친구를 맞았다. 그의 그런 다정한 태도는 사람에게 연극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진심의 표시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어린 학창 시절부터 대학까지 동창이었으며 서로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항상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함께 어울리는 일을 즐거워했다.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어터슨 변호사는 내내 마음에 걸리던 불쾌한 화제를 꺼냈다. 이보게 레뇽, 그는 말했다. 자네와 나 정도라면 헨리 지킬에게는 가장 오래된 두 친구라고 할 수 있겠지? 내 친구들이 더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레뇽 박사는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요즘엔 그 친구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 정말? 어터슨이 말했다. 난 또 같은 의사를 자주 보는지 알았지. 옛날 얘기지. 레뇽 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헨리 지킬이 내 눈에 희한한 사람으로 변한 지가 10년이 넘었네. 그 친구는 이상해졌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물론 옛 우정 때문에 그 친구에게 관심을 계속 두고 있지만 요즘에는 통 만난 적이 없어. 그런 비과학적인 헛소리를 자꾸 하면 데이먼과 피티어스 라도
갈라설걸? 박사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약간 화가 난 듯한 친구의 말에 어터슨은 오히려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이 학문적인 일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터슨은 재산 양도를 문제를 제외하고는 학문적인 정열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 이상 악화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는 친구와 평정을 되찾기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묻고자 했던 질문을 꺼냈다. 자네는 혹시 그 친구가 뒤를 봐주고 있는 하이드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하이드? 레뇨는 그 이름을 되풀이했다. 아니, 이름도 못 들어봤네. 한 번도. 그것이 어터슨 변호사가 알아낸 사실의 전부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크고 어두운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동안 자정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그는 밤새도록 어둠에서 이런저런 의문을 푸느라 신경을 쓴 탓에 편히 자지 못했다. 어터슨의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의 종이 6시를 알렸다. 그는 그때까지 여전히 그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는 그의 지적인 면에서만 작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력까지 개입되다 보니 이제는 그 문제의 노예가 돼버렸다. 캄캄한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커튼이 쳐진 방 안에 누워 몸을 뒤척이는 동안 엠필드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슬라이드처럼 차례로 스쳐왔다. 밤 깊은 도시에 깔린 휘황찬란한 가로등 빛의 바다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집으로 달려가는 한 아이. 두 사람은 부딪힌다. 그러자 인간의 모습을 띤 악마가 아이를 짓밟아 눕힌 뒤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그런가 하면 호화스러운 저택의 방이 보인다. 그곳에 그의 친구가 잠들어 있다. 그는 꿈에 취해 미소를 짓는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침대의 휘장을 잡아젖힌다. 그 바람에 잠자던 사람이 깬다. 보라, 옆에는 불가사의한 힘을 받은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리고 잠자던 이는 이 밤 깊은 시각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변호사는 이 두 장면 속의 그 인물을 밤새도록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깜빡 잠들면 그 환영은 모두가 잠들어 고요한 집에 더욱 교묘하게 숨거나 더욱 재빨리 점점 더 어지러워질 만큼 재빠르게 불 켜진 도시의 더 넓은 미로 속을 달리며 길모퉁이에서 아이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을 짓밟고는 울부짖는 아이를 팽개친 뒤 달아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환영 속의 인물은 얼굴이 없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꿈에서조차 얼굴이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눈을 혼란에 빠뜨린 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변호사의 마음에는 진짜 하이드의 이목구비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이상하리만큼 강하게 거의 비정상적으로 싹 텄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랐다. 세상의 수수께끼들을 잘 조사해보면 그렇듯이 한 번이라도 그 자를 똑바로 볼 수 있다면 이 의혹이 파헤쳐지고 아마 깨끗이 사라져버리리라. 그는 자신의 친구인 지킬 박사가 하이드라는 일을 편애하는 이유, 두 사람 사이에 얽힌 괴상한 유대의 원인, 나아가 유언장에 포함된 이해할 수 없는 조항에 얽힌 사연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아둘 가치가 있다. 그 얼굴은 자비라곤 조금도 없는 자의 얼굴이요, 감성성이 풍부한 엠필드의 마음에서까지 사라지지 않는 증오심을 심어준 얼굴일 것이다. 그 후 어터슨은 상점이 늘어선 뒷골목의 그 문 주변을 자주 찾아갔다. 근무가 시작되기 전의 아침 시간에도, 일이 많아 시간이 거의 없는 한낮에도, 안개가 쌓인 도시의 달빛이 비치는 밤에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자 혹은 군중 속에 섞여 어터슨 변호사는 자신이 선택한 그 자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 자가 하이드 숨다라면 나는 시크 찾다가 되겠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마침내 그의 인내가 보상을 받게 되었다. 어느 맑고 건조한 밤이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거리는 무도회장의 바닥처럼 깨끗했다. 가로등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규칙적인 무늬를 바닥에 들이우고 있었다. 10시쯤 되자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골목은 매우 한산해졌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도심의 소음이 낮게 끌렸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고요했다. 작은 소리마저 멀리까지 울렸다.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소리는 길 양옆에서도 분명히 들렸고 통행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모습이 드러나기 훨씬 전에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렸다.
어터슨이 제자리에 잠시 서 있는데 약간 이상하고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야간 순찰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먼 곳에서 접근하는 한 사람의 발소리가 낮고 넓게 깔린 도시의 잡음과 소음을 뚫고 갑자기 뚜렷하게 들려오는 이상한 경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위가 그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끌린 적은 없었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어떤 강하고 미신적인 예감이 밀려오자 어터슨은 황급히 골목 입구로 몸을 숨겼다. 발걸음 소리는 빠른 속도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다가 모퉁이를 돌더니 갑자기 커졌다. 어터슨 변호사가 골목 입구에서 내다보자 곧 그가 상대해야 할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자는 작았고 옷차림이 매우 수수했다. 그 모습은 먼 곳에서 봐도 무언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그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인지 차도를 가로질러 곧장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선 그는 마치 제 집에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어터슨은 앞으로 나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하이드 씨, 맞죠? 하이드는 헉하고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어터슨의 얼굴을 똑바로 보진 않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름은 맞습니다만 용건이 뭐죠? 이 집에 들어가시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로 곤체가에 사는 어터슨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들어보셨겠지요? 선생과 때마침 잘 만났으니 저도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오만 지킬 박사는 만날 수 없을게요. 지금 집에 안 계시니까. 하이드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열쇠에 묻어있는 먼지를 불었다.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갑자기 나를 어떻게 아시죠? 라고 물었다. 선생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터슨이 말했다. 말씀하시오. 뭐요? 선생의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이드는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을 굳힌 듯 반항적인 태도로 그를 향해 돌아섰다.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서로 노려보았다. 이제 다시 보면 선생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어터슨이 말했다. 도움이 될 일이 있겠지요. 그래요. 하이드가 대꾸했다. 만나게 돼 다행이요. 마침 잘 됐소다. 내 주소도 드리죠. 그는 지구에 있는 어느 거리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런 어터슨은 깜짝 놀랐다. 이 자도 유언장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감추고 주소를 잘 알아들었다는 말만 어물어물할 뿐이었다. 그건 그렇고 상대방이 말했다.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인상착의를 들었죠. 어터슨이 대답했다. 누구한테서요? 선생과 저는 같이 아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같이 아는 친구들? 하이드는 약간 쉰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예를 들면 지킬 같은 사람이요. 그는 당신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없소. 하이드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당신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봐요. 어터슨이 말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는군. 상대의 웅얼거림은 난폭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문을 따더니 집 안으로 사라졌다. 하이드가 그를 남기고 사라지자 어터슨 변호사는 불안한 모습으로 잠시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거리 속으로 걷기 시작했으나 한두 걸음 걷다가 멈추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처럼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다. 하이드는 얼굴이 창백하고 자그마한 사나이였다. 그는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의 미소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는 소심함과 대담함이 위험하게 섞여 있었다. 또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말했으며 말소리도 거칠었다. 모든 것이 어터슨에게 거슬렸지만 이것들을 모두 합쳐도 그 자를 대할 때 어터슨이 느꼈던 알 수 없는 역겨움, 증오, 공포는 설명되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게 있겠지. 혼란에 빠진 이 신사는 생각했다. 꼭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또 있어. 하느님 맙소사. 이자는 전혀 인간 같지가 않아. 원시인 같다고 할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펠 박사 같은 자인가? 아니면 사악한 영혼의 빛이 육체의 현상에 스며들어 저렇게 변형된 것일까? 그런 것 같아. 아, 가엾은 내 친구 헨리 지킬. 만일 인간의 얼굴에서 악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자네 새 친구의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일세. 골목에서 나와 모퉁이를 돌면 고풍스럽고 훌륭한 저택들이 늘어선 구역이 나온다. 지금은 대체로 빛이 발해 층별로 방별로 칸칸이
누워 온갖 신분의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지도 도안사, 설계사, 사이비 변호사, 그리고 수상쩍은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모퉁이에서 두 번째 집은 지금도 한 채가 고스란히 한 사람이 소유로 되어 있다. 출입문의 부채꼴 봉창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올 뿐 지금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그 집 문은 부와 안락의 당당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어터스는 그 문 앞에 멈춰 문을 두드렸다. 곧잘 차려입은 늙은 집사가 문을 열었다. 지킬 박사가 계신가 풀? 계신가 보고 오겠습니다. 어터슨 씨. 풀은 손님을 천장이 낮고 안락한 큰 방으로 안내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 방에는 바닥에 깃털로 만든 카펫이 깔려 있었고 시골 저택을 흉내내어 만든 화려한 개방식 난로로 인해 따뜻했으며 값비싼 떡갈나무 진열장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 난로 옆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에 불을 켜드릴까요? 여기서 기다리겠네. 고마위. 어터스는 그렇게 말한 다음 난로 주변의 높은 난간에 다가가 몸을 기댔다. 지금 그가 혼자 있는 방은 은 박사이자 그의 친구인 지킬이 가장 아끼는 방이었으며 어터스 자신도 런던에서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방이라고 전부터 말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뼛속까지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하이드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문 경우였지만 그는 생명에 대해 메스껍고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기분이 우울한 탓인지 너물거리는 난로의 불빛이 가구와 천장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에도 위협을 느꼈다. 잠시 후 풀이 돌아와 지킬 박사는 외출 중이라고 알렸다. 어터스는 안도감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웠다. 나는 좀 전에 하이드 씨가 옛날에 해부실로 쓰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네 풀. 그는 말했다. 지킬 박사가 집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 괜찮고 말고요 어터슨 씨. 집사가 대답했다. 하이드 씨도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네 주인은 그 사람을 대단히 신임하는 모양이곤 풀. 그는 골똘히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분께 복종하라는 본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이드 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겁니다. 그분은 여기서 식사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어터슨의 질문에 집사가 말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집에서 거의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되게 실험실 쪽으로 출입하시거든요. 그런가? 그럼 잘 있게 풀. 안녕히 가십시오, 어터슨 씨. 어터슨 변호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생각했다. 가엾은 헨리 지킬. 몹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군. 젊었을 적에는 거칠게 놀았지. 물론 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의 법에는 시효라는 것이 없지. 그래 틀림없어. 무언가 옛날에 저지른 죄악의 유령, 감춰져 있는 추악한 행위가 암으로 도진 거야. 자기 기억에서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기심 때문에 이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지만 이 죄의 대가가 발을 절룩거리며 찾아오고 있는 거야.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어터슨도 두려워졌다. 그는 잠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혹시 옛날에 저지른 잘못이 도깨비 상자의 괴물 인형처럼 느닷없이 튀어나와 놀라는 일이 없도록 기억의 모든 구석까지 더듬었다. 그의 과거는 대체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인생의 역사를 되짚으면서도 그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간은 드물 것이다. 그래도 그는 과거에 행했던 많은 나쁜 짓에 대해 부끄러워했고 또한 자칫 저지를 뻔했던 많은 나쁜 짓들을 생각하고서 다시 진지하고 엄숙한 감사의 마음을 찾았다. 그러고 나서 먼저 생각했던 문제로 돌아갔다.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이 하이드라는 자를 잘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비밀이 숨어있을 거야. 그 자의 생김새를 보면 사악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그 비밀에 비하면 가엾은 지킬의 비밀은 아무리 약질적인 것이라고 해도 햇빛과 같을 때지. 이대로 이 일을 내버려둘 순 없어. 이 녀석이 도둑놈처럼 헨리 지킬의 침대 곁에 숨어든다는 것을 생각하니 오싹해지는군. 가엾은 헨리 지킬 깜짝 놀라 일어나겠지? 그리고 너무 위험해. 이 하이드라는 자가 유언장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면 빨리 상속을 받기 위해 안달을 할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줘야 해. 지킬이 허락해줘야 할 텐데. 어떠슨 변호사는 다시 되뇌었다. 지킬이 허락해줘야 할 텐데. 그러자 다시 그의 마음의 눈앞에 유언장의 이상한 조항이 투명한 그림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다음번에는 지킬 박사 한숨 돌리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